이렇게 신속하게 결집이 되는 그 부분도 이제 러시아한테는 굉장히 타격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핵무기 쓰면은 뭐 영국 같은 거 날려보낼 수 있어, 해일을 만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까지 위협을 하고 로켓이 뭐 이런 포격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이제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 뚫고 들어갈 수 있을지. 저희가 최근에 우크라이나 현지에 다녀온 두 연합뉴스 기자를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하기 앞서서 궁금한 점을 남겨달라고 공지를 했는데 구독자 여러분께서 정말 많은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오늘 방송 촬영일 기준으로 180여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현지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전쟁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 거냐, 이렇게 좀 분석이 필요한 내용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주 우크라이나 대사를 지내셨고요. 2015년부터 2017년에는 주 러시아 대사를 지내셨습니다. 현재 전쟁을 하고 있는 두 나라의 대사를 모두 지내신 거죠. 박노벽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제가 소개를 했지만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두 나라, 우크라이나와 네. 러시아 대사를 모두 지내셨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1993년에는 러시아 모스크바 외교 아카데미에서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네. 러시아와 일대 지역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외교부를 들어와서 이런 이제 역사적 전환기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그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우리가 잘 분석하면 우리 국익에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을 직접 만나셨죠? 그렇죠. 대개 이제 대사들 부임하면 신임장을 제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1대1로 특히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의례적인 인사뿐만 아니고 아주 특별한 계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당시 필요한, 국익에 필요한 뭐 여러 가지 스케줄 문제라든가 또는 그 앞으로의 방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주고받고 합니다. 혹시 그때 어떤 대화를 나누신 거예요? 정상회담을 좀 잘 해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근무한 지가 시작이 2015년이니까 이제 크림 병합 이후에 제재라든가 이런 걸로 상당히 위축된 분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국익을 감안할 때, 또 한반도 정세를 감안할 때 러시아하고의 그런 대화 채널은 특히 고위급 또는 국회라든가 정치적으로 좀 열어놓는 게 좋겠다 해서 신 대통령하고 얘기할 때 이제 그런 방향도 얘기했고, 또 대통령 간에 이제 스케줄 잡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본인의 스케줄이니까 뭐 다른 뭐 주변의 관료들이라든가 이런 절차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국내에서 직접 푸틴 대통령을 만나본 사람도 많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대사를 지내시면서 계속 그 사회와 그 리더십을 관찰을 하셨을 텐데 교수님이 보신 그 푸틴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가요? 제가 만났을 때 그런, 또는 또 그 근무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러시아의 그런 고유한 위치, 위상, 이런 그 광대국으로서의 입지를 좀 높여보기 위해서 국내적으로는 질서 또는 이제 경제 활동을 좀 더 확대해서 국민의 자존심을 좀 세우겠다 하는 아주 전략적이고 또 다방면의 그런 외교적인 그런 노력을 하신 분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만은, 요즘 들어와서는 좀 과도한 면이 좀 없지 않느냐, 그런 이제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구독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도대체 이 전세가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지금 전쟁이 시작된 지 거의 석 달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세 달이 지났는데 생각보다 우크라이나가 빨리 함락될 거다라는 예측을 깨고 어떻게 보면 잘 버티고 있고 잘 싸우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수님께서 보시는 전세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전세는 뭐 언론의 여러 방면을 통해 나와 있지만은 지금 공방전이 굉장히 치열하게, 특히 돈바스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이제 국민들이 그런 독립, 자주국가의 그런 영토 보존, 이런 데 대한 국민들 간의 공감대가 단합심으로, 애국심으로 이어져서 또 그걸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또 우리 서방,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 국가들이 지원을 해주고, 우리도 이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지원을 받아서 임하고 있는데, 또 러시아 군의 또 이런 비효율성이 또 있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령관들, 지휘관들이 부대원들, 특히 이제 장병들을 잘 이렇게 추스리지 못하는
인간답게 대우를 못 해주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어서 어떤 경우는 심지어 벌목공처럼 취급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올 정도니까 그런 비효율로 인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잘 대응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우크라이나로서는 지금 전비가 한 달에 한 50억 불에서 70억 불 정도로 필요한데 그게 지금 뭐 미국이라든가 뭐 그 서방에서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400억 불 미국이 이제 제공을 하고 G7이 한 200억 불 제공을 한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오데사 항구가 지금 이렇게 봉쇄가 되는 통에 곡물 수출이 한 90%가 그리 된다고 그러네요. 근데 그게 지금 해상 봉쇄가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경제적인 좀 압박이 좀 우크라이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비효율 뭐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금 뭔가 점령 지역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헤르손 같은 데는 그 남부 지역이라서 친러 본래 성향이 좀 있던 지역입니다. 물론 전체 국민들로 보면은 그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전부 우크라이나 독립을 지지하지만 그런 약간 이제 소수 그룹이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뭐 주민투표를 해서 병합을 또 하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또 마리오폴 그 철강 공장에서도 또 이거 후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러시아로서는 뭐 어느 정도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를 조금씩 지금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게 앞으로 한두 달 더 진행됐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사실 전쟁에서는 상당히 불확실성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기가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서방이 좀 제공되는 게 지연이 되고 좀 곡사포라든지 그런 이제 대형 차량이라든지 중화포라든지 이런 게 좀 와야 하거든요. 그게 이제 훈련도 좀 해야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두 달은 좀 지켜봐야 하는데 지금은 하여간 우크라이나가 잘 대응을 하고 있고 러시아는 러시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현상을 조금이라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로켓이 뭐 이런 포격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이제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 뚫고 들어갈 수 있을지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감안해서 보셔야 하는데 앞으로 이제 그 좀 눈여겨봐야 할 게 지금 돈바스 지역에서 어떻게 낼 거냐. 또 오데사하고 그 남부 지역에서 앞으로 더 전쟁을 더 러시아가 계속 끌고 갈 거냐 하는 데 대한 관심을 좀 우리가 좀 갖고 예의주시하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흥미로운 게 러시아가 이것까지 예측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오히려 이 전쟁 이후에 중립국이었던 그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 그리고 또 그 옆에 스웨덴이 지금 나토를 가입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물론 터키가 지금은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는 봐야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되면 러시아 턱끝까지 나토가 맞습니다.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닌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예측을 했을까 그리고 이게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더 고립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뭐 외교적으로는 이미 많이 고립이 됐고요. 또 군사적으로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예측을 못한 것 같아요. 크렘린에서 이제 2월 14일 직전에 그 안보회의를 합니다. 메드베데프 지금 NSC 부의장이 그럽니다. 푸틴 대통령께서 이렇게 침공을 해도 우리가 다 예측하고 있는 거고 미국이나 뭐 유럽에도 우리 친구들이 많으니까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를 더 중시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걱정 없습니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예측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마 1,300km에 이르는 국경선에 이제 대비를 해야 할 거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뭐 그런 이제 군 인프라를 이제 구축했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예측을 못했고 이렇게 신속하게 결집이 되는 그 부분도 이제 러시아한테는 굉장히 타격인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도 사실 이게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좀 강력한 카드를 쥐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 에너지 공급이거든요. 그 보니까 유럽연합이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특히 가스 같은 경우에는 40%, 원유는 25%가량을 이제 러시아에서 들여온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러시아가 이거를 조금씩 잠그는 모양새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했더니 바로 핀란드로 들어가는 맞습니다. 그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을 해서 이게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핵심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천연가스 그리고 그 원유 생산을 통해서 수출을 통해서 유럽 지역에 대한 일종의 상호 의존 관계를 만들어놨던 거죠. 사실은 평시에는 값싸고 질이 좋은 그런 에너지 수원을 가지면서 경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상호 이런 무력 그 충돌 가능성을 낮추자, 평화를 더 건고히 하자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독일이라든가 오스트리아가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전쟁이 딱 나는 걸 보니 이 전쟁이 단순히 이번에 난 게 아니고 2008년 뭐 조지아에서도 이제 어차피 그건 도발을 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일이 있고 또 14년에 이제 거의 8년 만에 8년 내지 거의 이런 주기적으로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단호하게 이제 그런 에너지 상호 의존 가지고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에너지 상호 의존을 하면 오히려 러시아를 더 키워주는구나. 거기서 나온 수익이 지금 거의 뭐 한 달, 두 달 사이에 한 370억 불을 지금 쥐어지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전비로 다 쓰이면 이게 그 유럽 질서에 완전히 그 반하는 거다 해서 유럽은 유럽대로 그걸 연내에 거의 다 끊겠다는 거고요.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이거를 상당히 그 의존을 시켜놨으니 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06년에 우크라이나가 오렌지 혁명이라고 그걸 국내에서 이런 친서방 소요가 나니까 그 가스를 가지고 또 잠그고 그래서 유럽이 상당히 추운 겨울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무기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도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는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이게 이제 그 줄임으로써 이제 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유가가 올라가고 가스값이 뭐 6배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지 그것도 지금 서로가 가지고 있는 난제입니다. 유럽 입장에서도 좀 딜레마죠. 네. 또 한 가지 러시아가 과연 이것까지 쓸 것인가 네.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 전술 핵이나 화학 무기를 과연 사용을 할 것이냐 이번 전쟁에서 네. 이거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언급을 한 거거든요. 네. 지난 4월 CNN과의 네.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핵무기나 화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할 것인가 전문가분들이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안보 비확산 그런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다양합니다. 뭐 제로다라는 분도 있고 뭐 한 10% 된다 뭐 이런 분들 다양하긴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 이제 푸틴 대통령이 그런 사형 위협을 언급했다는 게 굉장히 좀 안 좋은 신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무기 사용 경계 태세를 갖춰라 하고 이제 국방장관하고 참모총장은 지시를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와글와글 또 때요. 와, 우리 핵무기 쓰면은 뭐 영국 같은 거 날려보낼 수 있어. 해일을 만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까지 위협을 하고 그런 거 보면 그건 좀 아니다 싶은데요. 결국은 이제 어느 나라든지 이제 어떤 원칙을 갖고 있어요. 러시아가 이제 핵무기 쓰는 원칙을 뭐라고 해놨냐면 재래식 공격에 의해서 위협을 받더라도 그러니까 핵무기로 공격을 받아 핵 대 핵으로 대응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재래식 무기의 공격을 받더라도 국가 존립에 아주 위협적인 상황이 될 경우에는 핵무기를 쓸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든지 나는 국가 존립에 위협이 된다면 쓰겠다는 국가 존립이 그러면 개념이 뭐냐? 그건 모호한 상태죠. 그거는 해석의 문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푸틴 대통령 입장이든지 크렘린 입장에서 코너에 몰렸을 때 쓸 수 있겠다라는 걸 시사하는 건지 그 부분은 아직 모호한 상태인데 지금 서방 측 전문가들은 그럽니다. 이제 핵무기라는 게 그냥 무조건 장착해서 뻥 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장소에 일단 핵탄두는 보관해 놨다가 그거를 이제 조합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나토나 서방에서 고저장된 이동이 있느냐 그걸 이제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 같이 이제 핵 비보유국 입장에서는 NPT라고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북핵 문제 때문에 비확산 조약. 거기에는 이제 이런 핵 보유국과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핵무기를 갖지 않은 다수의 나라 간의 상호 원칙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이제 군축을 해야 하고 한쪽은 평화적 이용을 하고 이제 이런 게 다 균형을 맞는 건데 그런 균형을 깨는 듯한 수위를 낮추는 그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그런 거는 좀 자제가 필요한 부분인데 하여간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또 나름대로 대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상당히 심각한 잠재 요소다 이렇게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네. 일이겠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전쟁이 교착 상태고 아까 네. 교수님께서 좀 한두 달 더 지켜봐야 된다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네. 보이는 게 네. 우크라이나 의회가 오는 8월 23일까지로 계엄령을 90일을
네. 최근에 더 연장했더라고요. 연장했죠. 침공 첫날인 2월 24일에 계엄령을 발령을 했고 이후에 또 연장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8월 23일까지 이게 장기화를 대비하는 포석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앞으로 좀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라도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전세가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러시아가 이제 신속하게 끝낼 줄 알았던데 그게 지연이 되고 또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지원을 받으면서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전쟁을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군사적인 부분에서도 문제지만 세계 경제도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경기 후퇴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처럼 이제 우크라이나가 아주 결의를 단단히 해가지고 한번 이건 내 앞마당이니까 내 영토니까 다 차지해. 이거는 완전히 다 깨끗이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목표를 내세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민감하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주권 국가든지 한 치의 땅을 어디에 외세에 넘긴다 하면 그 정치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고 우크라이나 지도부나 국민이 결정할 사항이죠. 근데 그걸 두고서 이제 약간 강경하게 러시아를 좀 몰아붙여야 아니면 약간 중도적으로 러시아를 그래도 아주 휴밀리에이트 굴욕적으로 코너에 몰지는 말고 어느 정도 2월 24일 전쟁 전까지 상태 그거는 결국은 돈바스 지역의 일부나 크림은 좀 놔두고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두 가지 그룹의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착점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전망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과연 이제 우크라이나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미국이나 서방이 무기를 계속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이제 할 거거든요. 그래서 무기가 어느 정도 공급이 될 건지 그런 목표에 맞춰서 줄 건지 그럼 러시아가 거기에 대해서 재정비를 해가지고 나올 건지 그런 곱각한 요소가 이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한두 달 더 지켜봐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어느 정도 영토 문제를 해결해야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지위죠. 어떤 중립국이 돼야 하는데 그냥 중립국이 된다고 해서 그게 안전 보장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스웨덴이나 핀란드가 중립국에서 그냥 가입해 버렸듯이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국제적인 보장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는데 그게 조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제재 해제를 요구할 테고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히 양 국가만에서 해결돼서 이게 전쟁이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결국은 국제사회 또는 이제 미국이나 나토도 같이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의 중간선을 좀 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 지도부와 국민의 의지와 결정을 기다려 봐야겠죠. 최근에 구테레스 사무총장이 각각 좀 협상도 중재를 좀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외교적으로 좀 해결이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게 가장 최선 해결책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뭐 어쨌든 전쟁은 현장에서 이제 그 피해와 이제 그 영토를 이제 점유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어떤 전쟁이든지 이제 마무리를 하려면 협상을 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젤렌스키도 이제 결국은 디플로머시 외교를 할 수밖에 없다. 협상을 해야 하는 건데 협상의 이제 조건 이런 것들과 여건 어떻게 마련하겠느냐 하는 거고 그건 앞서 말한 대로 그런 영토 문제, 지위 문제 그리고 제재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순간이 와야 외교적인 그런 대화를 하더라도 의미가 있게 끝나지 결국은 만나봐야 아무 의미가 없이 공전만 하는 외교 협상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두 대표들이 이제 만나서 결심을 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또 분위기를 빨리 잘 잡아서 빨리 종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 한마음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 내에서 이 전쟁을 다수 국민들이 좀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여론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부 외신 보도 같은 것을 보면 그 전쟁을 지지한다는 표식이 그 알파벳이 Z 청년들 사이에서 소셜 미디어에서 그 알파벳 Z를 상징하는 거를 뭐 율동으로 보여준다든지 어떻게든 드러내서 지지한다라는 여론을 표출하는 게 보도가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러시아 국민들의 여론으로 볼 수 있을지 좀
네. 또 반면에 일부 뭐 러시아군 아까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사기가 저하되고 전투에 참여하기를 꺼려한다 이런 보도도 있고 해서 네. 교수님이 보시는 러시아 국민들의 이번 전쟁에 대한 여론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일반 국민들이나 제가 거기 모스크바나 이런 데 근무하게 돼서 느끼는 거는 하여간 서방의 음모설, 서방이 러시아를 해코지하려고 한다. 그런 그 컨스피러시를 가지고 있는 식으로 접근을 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도 그런 나토가 러시아에 대해서 위협을 주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잘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쉽게 말해서 좀 이렇게 유혹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당연히 그 격퇴시켜야 한다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하나는 이제 강대국이었다는 그런 자존심 그런 데서 오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90년대 제가 이제 91년도도 거기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하는 걸로 다 이제 예일친 대통령이나 그때 이제 친서방 그룹들이 전 국민을 이제 제도를 바꾸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게 실패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그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미국과 대등하던 이 위대한 나라가 어느 하침에 이런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그 연금도 제대로 못 받고 그 맥도날드를 사 먹기 위해서 긴 줄을 서야 하고 이런 그런 그 수치심을 느끼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민주주의나 시장 경제 제도를 그냥 그대로 하면은 우리는 망하는 거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자기 나라 중심의 고유의 그런 러시아식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이 많이 지지를 받고 또 그거를 그런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또 신유라시아주의자들의 이제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 세력들 또는 그런 나레이션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커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뭐 80% 이상 지지할 수밖에 없고요. 물론 이제 소수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전쟁을 빨리 끝나게 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다만 또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언론 통제가 좀 있죠. 현지 일간지라든가 통신사들 이렇게 보면은 노보스지라든가 네자비스마에 가졌다 보면 좀 이렇게 단편적으로 유리한 보도만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국민들이 또 전체적으로 보면 또 생각이 다를 텐데 네. 언론의 이런 접근성 이런 것에도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런 믿음이 강화되는 그렇죠. 경향도 있겠네요. 일반 국민들은 그렇다고 해도 러시아 사회 내에도 지식인 그룹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죠. 네. 네, 네. 그분들 사이에서는 좀 전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없는지 궁금한데 이게 네. 최근에는 또 스위스 제네바에 주재하시던 러시아 외교관이 네. 이게 푸틴 대통령이 일으킨 전쟁은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네. 이게 어쩌면 러시아 국민에 대한 심각한 범죄다 이런 네. 식으로 공개 비판을 하고 사임을 하셨어요. 네. 이게 바로 최근에 나온 보도인데 네. 이런 식의 좀 움직임이 러시아 사회 내에도 있지 않을까? 지식인 사회에서는 이런 네. 여론이 있지 않나 네. 궁금하거든요. 네. 러시아가 아무래도 이런 토론이라든가 자유로운 이제 의견 제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공산당 시절에도 뭐 그 내에서 굉장한 토론도 있고 갑론을박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전통이 있어서 특히 이제 그렇게 제네바라든가 뭐 크레물린에 근무했던 뭐 대령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데 소수고요. 일단은 첫째 소수고 그분들이 가진 영향력이라는 게 굉장히 실무적인 그런 차원에서 있는 분들이라 좀 영향력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낮다고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친유럽, 친서방 노선을 통해서 러시아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당연히 있어요.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표출을 안 하든가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든가 그런 건 하겠지만 그 추바이스라고 제가 그 옐친 대통령 때 대통령 실장을 했던 분 그분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소수라는 거고 또 이제 중간층 그룹들은 아무래도 이제 국가에 대한 위기에 있어서 이걸 잘 그 봉합을 해서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도 있고 또 아주 극우 민족주의적 성격은 아까 말한 대로 신유라시아주의 우리가 러시아가 유럽과 아시아를 다 아우르는 나라지 우리는 유럽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또 그룹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룹들이 훨씬 더 많이 활동을 하고 표명을 하고 언론에 나와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이제 서방 유럽 형의 이제 지식인들은
좀 목소리가 낮든가 영향력이 적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 주류의 목소리는 아니라고 아니다.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런 견해가 소수라고는 하지만 최근에는 푸틴 대통령의 측근들 사이에서도 좀 공개적으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최근에는 체첸 자치공화국의 수장이자 이분이 군벌 세력의 우두머리라고 하시네요. 람잔 카디로프 이분이 전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밝혔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고 또 크렘린궁의 군사 전략가도 심지어 국영 방송에서 우리는 완전히 정치적으로 고립 상태다. 세계가 우리에게 등을 돌렸다라고 밝혔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 정도로 발언이 나올 정도면 좀 러시아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좀 푸틴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 측근들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전문가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런 이제 군사적인 그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거는 이제 러시아 그 쪽에서 그 많이 이게 느끼고 있고 또 그래서 그런지 이제 거기 탱크 부대, 기갑 부대 사령관을 해임까지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그런 반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첸 그 군벌 출신의 경우에는 이제 체첸의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그 진압을 할 때 한마디로 초토화를 시키면서 하는 작전이었거든요. 그 왜냐하면 체첸이 이제 러시아 공화국 일부면서 독립을 하겠다고 90년대 초에 나왔었는데 이제 푸틴 대통령이 그걸 굉장히 단호하게 진압을 하면서 대통령으로 지금 되는 과정을 겪은 지역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경우에는 그런 작전을 일부 썼더니 굉장히 역작용이 났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크라이나 국민을 단합시키고 국제사회 비난을 받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이제 내부 비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전략을 조금 좀 수정을 하면서 하는 그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초 이제 목표를 달성을 해야 하니까 돈바스에 대한 전체 점령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이루어질지는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특파원이 터키에서 그 르비우주, 우크라이나 서부에 있는 르비우주에 최근 들어가서 연합뉴스 두 기자가 이제 취재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취재기를 좀 들었는데 그 들어갔던 특파원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우리나라 생각이 많이 나더라. 우리도 강대국에 끼어 있고 사실 북핵 문제도 있고 전쟁이 정말 꼭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라고 강조를 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우리 한반도에 한국에 주는 함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이제 그런 지정학적인 이해관계의 대립에 의해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그런 걸 한번 보여주는 큰 교훈이거든요. 유럽도 90년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냉전으로 뭐 어떤 좀 긴장은 있었습니다만은 전쟁을 겪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쟁은 뭔 사전에나 있는 얘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벌어지는 걸 보면서 역시 국제 정치에서의 그런 그 어떤 국가 정책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항상 쓸 수 있는 그런 그 행태 옵션이기 때문에 한반도라든가 동북아에서 그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국민 여러분들이나 우리 기자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자주력을 이제 충분히 갖춰야 하는 문제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갖춘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한미 동맹과 같이 이런 이제 전쟁이라는 게 그 국지전도 있지만 이제 전 세계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또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요. 한미 동맹 관계를 지금 지금 뭐 잘 강화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거 플러스 이런 이제 주변 국가의 어떤 소통, 또 오해의 소지라든가 또 이해의 기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할 수 있는 채널을 계속 갖고 서로의 그런 안보 상황에 대한 이해를 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게 꼭 이치하라는 법은 없지만 서로의 입장을 서로 알면서 존중을 해주고 또 우리가 필요한 건 또 우리 나름대로 주장을 하고 또 이런 이제 소통 채널을 꼭 가져서 우리의 힘을 기르고 동맹과 같은 국제적인 그 글로벌 파워하고 연계를 가지면서도 주변 국가 특히 이제 권위주의적인 정부들의 모습이라는 게 항상 우리한테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화하는 채널을 이제 가지면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잘 나가려면 우리 경제가 아무래도 잘 돌아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이런 글로벌 그 세계화의 그런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라든가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또 적응을 해서 또 막 국내 경제들을 많이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많이 나와서 상당히 반가운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제가 교수님께 부탁을 드릴 게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서두에 저희가
구독자분들께 우크라이나 관련 인터뷰를 진행할 거다 해서 공지를 드렸더니 굉장히 많은 질문을 댓글로 주셨다고 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러시아어 같은데요. 네. 네, 네, 네. 이거를 좀 한번 읽어주시고요. 아. 어떤 뜻인지. 예. 니크토 보이 니니 뉴즈노.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 전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전쟁을 하지 말자. 이런 거죠. 그리고 전쟁을 빨리 끝내자 하는 뜻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않는다. 빨리 네. 끝내자. 네, 네. 정말 큰 울림을 주는 네. 그런 구독자분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님의 유익한 말씀 정말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이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